진수.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 관세율을 당초 미국이 제시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이후 후속 협상이 2달 가까이 진행됐지만 관세 적용 시점,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사항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 관세 협상 상황 어떤지, 어떤 걸 우리가 챙겨야 할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강인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자, 이른바 15% 합의, 이게 7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복기를 해보면 그때 합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네. 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그때 합의한 핵심적인 내용이 일단 상호관세 25% 부과하던 거를 15%로 낮추고 예. 대신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불을 대미 투자를 하겠다. 예. 물론 그 세부 내역은 뭐 정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LNG를 포함한 에너지 한 1,000억 불 예. 우리가 수입하겠다. 뭐 요게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려했던 몇 가지 사안들, 예를 들면 쌀 시장을 더 추가 개방하라든가, 농산물 시장 개방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의 합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문서화된 합의 없었고 합의 세부 사항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협상을 계속하니까 그걸 계속 협상하는 협상단에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협상이 이렇게 막 계속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는 네.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거의 성격, 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성격을 서로 이제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그게 가장 지금 커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 분배, 이거를 5대 5니 9대 1이니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양국 모두 이제 정치적인 고려, 국내 자국,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런 셈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이제 상당히 뭔가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입지 강화에 지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3,500억 불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달라.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 사항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따져보니 미국이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너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좀 수용이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는 거네요. 네네. 자, 한 가지 따져볼게요. 일단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자, 이게 어떻게 좀 청취자들 알기 쉽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으면 미국이 왜 직접 투자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할 때는 직접 투자는 경영권의 경영권을 이제 유지하면서 뭔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이런 거고, 원래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래서 증권이나 채권 이런 거 중심으로 투자하는 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요 맥락에서의 이제 직간접 요거보다는 사실 이제 트럼프 쪽,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2달 남짓한 그때 7월 하순에 이제 합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일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SPC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위한 특별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거에다가 현금을 3,500억 불을 그냥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투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3,500억 불 그 투자를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이런 거는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투자 수익이 만약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
뭐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 얘기고 우리 네. 입장에서 직접 투자를 사실은 강조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현찰 주는 거는 너무 이거는 우리 외환보유고 등등을 고려했을 때 네. 우리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요구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3,500억 불에 상응하는 네. 이런 투자를 이제 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이제 경영권 그리고 이제 미래가치 창출 뭐 산업적인 어떤 생태계 구성 이런 차원에서 미국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그거를 보증 내지는 뭐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차적인 어떤 그 결정권이나 주도권은 당연히 이 투자한 기업들이 이 책임해야 하는 거고 네. 손실이 나도 기업 책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돈만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수용이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얘기를 우리 강인수 교수님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장치 없이 3,500억 달러 현찰 투자라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만약에 이제 현찰 투자를 거부한 대신 어떤 방식 뭐 절충안 미국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그럴 테니까요. 그 절충안이랄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거는 네.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좀 우리하고 체결해달라. 예, 이게 예. 3,500억 불을 현금으로 지금 미국에다가 예. 그 특수목적법인에다가 투자 지출하게 되면은 우리 외환보유가 지금 4,200억 거의 불 채 안 비슷하죠. 되는데 예. 외환보유액의 84%를 지금 유출을 하게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상당한 그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네. 되면은 원화 가치가 손상되는 원화 가치가 건가요? 엄청나게 갑자기 떨어질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경우에 뭐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가서 뭐 네. 물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뿐더러 예.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통화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나빠지는 거고 네. 외환보유고가 만약에 지금 트럼프 임기 내에 우리가 3,500억 불을 그냥 현찰로 인출해가지고서는 마련해서 미국한테 맡긴다 특수목적법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외환보유가 거의 바닥나는 거잖아요. 외환보유가 바닥이 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대외적인 지불 능력이 우리가 없다라는 거를 그냥 예.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 폭락하면은 투자해서 뭐 증권 차익을 뭐 채권 차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네. 다시 이제 자기네 돈으로 바꿔갈 때 그 환 리스크 때문에 네. 달러로 했을 때는 오히려 원화로는 이익 봤던 게 바꿔갈 때는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손해를 보니까. 예. 그런 거가 가시화되기 전에 미리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투자 이런 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몇 번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네. 97년도에 IMF 뭐 소위 IMF 위기라는 것도 겪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이러면서 이제 외화 보유의 중요성, 네. 대외 신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3,500억 불을 사실상 이제 인출해서 미국에 예치하라는 이런 요구가 정말 과도한 요구군요. 쉽지는 않죠.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예. 그런 거를 고집을 한다면은 우리한테도 뭔가 안전망을 좀 제공을 해달라. 그게 이제 통화 통화 수합이죠. 수합이라는 거죠. 자, 네.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우리가 중앙은행 간에 약속된 환율로 네. 미리 이제 우리 원화를 뭐 예를 들면 500억 불을 우리가 좀 요약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약속된 환율의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예치를 하고 네. 이제 달러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쓰고 나중에 약속된 그 레이트로 뭐 빌렸으니까 돈을 네네. 그걸 이제 갚고 이런 거를 하니까 최소한 이제 무제한으로 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달러 보유고가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돼서 대외적인 지불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은 없겠구나라는 어떤 안도감을 효과가 줄 수 있는 있군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자,
투자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것도 또 이제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는데 뭐 어느 시점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이 뭐 5대5 양분하다가 이후부터는 일본과 협상한 것처럼 미국이 90% 수익 가져가는 거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뭐 벤처 캐피탈이니 뭐 이런 데서 예. 뭐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수수료 형태로 받아가는 미국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다 출자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 위험 부담도 다 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전혀 미국이 책임지는 부분은 없는 거죠. 미국은 그냥 수익만 갖고 가겠다.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사실 이 돈을 미국이 용처를 지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기업하고 직접 연계된 부분에 쓰이란 보장도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 돈이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라는 보장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알래스카 뭐 LNG 뭐 개발 이런 것도 사실 뭐 예전에도 추진했지만은 위험 부담이 있어서 했던 기업들이 손 띄고 나간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했는데 성과가 이제 언제 날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실패를 해서 제대로 안 났다. 뭐 우리가 손해를 다 뒤집어 쓰는데. 온판 뒤집어 쓴다. 뒤집어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너네 책임이고 만약에 이게 어떻게 잘 돼서 수익이 났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이익 배분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90%를 가져간다. 원금 다 회복된 이후에 상황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봤는데 이제 그 보통은 뭐 맥시멈 해봐야 뭐 한 20%도 이제 요구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90%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협상을 보셨나요, 교수님? 거의 못 봤죠. 이런 90%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협상을 보셨나요, 교수님? 거의 못 봤죠. 이런 게 이제 관행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업계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돈 너희가 되고 너희의 기업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은 너희가 다 되고 리스크도 너희가 안고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무가내식 요구를 접했을 때 아까 뭐 스와프 얘기도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 없을까요? 국방 쪽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현금 투자라기보다는 실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조선업 같은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점이 있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마스카라고 해서 지금 1,500억 불 정도를 그 용도로 지금 해놨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른 분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체가 어려운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게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미국이 지금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견제, 공급망도 뭐 탈중국. 그래서 자기네 국가 안에서 지금 생산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 핵심적인 미국이 그 품목별 관세 부과한 품목들이 미국이 관심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게 이제 철강 비롯해서 지금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철강도 많이 팔았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파트너로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우리는 뭐 우방으로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동안에 정말 혈맹이라는 얘기를 뭐 공공연히 해왔고 또 미국도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준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도 돈을 주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선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줬을 때 우리 경제에 그 들이오는 여러 가지 그 짐, 부담,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괜찮게 돼야지 미국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내 산업 제조업이 막 완전히 저조하면은 미국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물 부분에 실물 섹터에서의 장점 이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어필해서 네. 그 협력 관계를 늘리고 그거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실물 투자를 확대하는 거가 우리는 3,500억 불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3,500억 불의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할 때 뭐 대출이나 대출 보증 이런 거를 해주는 거로 우리는 한다. 그리고 만약에 현찰을 그렇게 요구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통화수합 무제한 준하는 이런 네. 거를 통해서 그럼 그건 최소한 얻어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외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미연에 방지를 하는 이런 거에 미국이 협조를 해줘야 우리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 가지면서 이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게 지금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연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수준 정도로 이제 투자를 현금 투자를 원한다면은 이걸 기간을 좀 길게 잡고 트럼프 임기 내에 이걸 뭐 3,500불 불 다 해라. 이거는 사실은 좀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걸 한 10년, 뭐 15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현금 투자도 일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통화수합 같은 거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네. 이런 뭐 핸디캡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협조를 해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네. 뭐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는 아니었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터졌을 때 통화수합을 미국하고도 한시적으로 뭐 일정한 규모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뭐 사실은 황당한 요구를 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아, 그래요. 자, 러트닉 상무장관이죠. 미국 상무장관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뭐 일본의 그 전례를 따르라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히기도 하고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혹은 관세를 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빨리 한 일본 모델로 가든지 아니면 센 관세 맞든지 양자택일해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협상 그 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쓴 책도 있잖아요. 그 거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한 책에도 나왔다는데 딜이라 그러죠. 예. 내가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해라. 뭐 이런 말이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크게 배팅은 풀 배팅하고 그렇죠. 크게 질러대서 이걸 이제 관철시킬 때 우리가 많이 봐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실제로 원하는 건 다 얻어내는. 최근에 보니까 뭐 반도체하고 의약품 이건 엄청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더라고요. 뭐 100%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제 크게 질른 거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러트닉이 이제 트럼프 옆에서 측근으로서 지금 비슷하게 좀 흉내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이 좀 생기게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이게 미적미적해서 기업들이 25% 관세에 두드려 맞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거를 좀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그 미국의 요구 조건 수용 압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미국이 조금 약간 초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빨리 내고 싶은데 한국이 생각보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뭐 아니면 도식으로 흑백 논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선택해라. 선택의 여지가 뭐 플렉서블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다각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본은 참 빨리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 어떻게 보면 막 뭐 90% 수익 뭐 갖고 가기로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약간 좀 굴욕적이기도 한데 좀 더 끌지 않고 일본이 왜 저렇게 저랬을까? 어차피 트럼프가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을까? 그 일본이 빨리 타결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본은 이제 뭐 우선순위를 이제 관세 15%로 낮추는 거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그 세계 그 지정학적인 판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 파트너 대항마로서
뭐 미국하고 일본 만약에 웃겨준다면 우리까지 예. 뭐 한미일 관계를 이제 돈독히해서 뭔가 새로운 그 프레임을 짜자라는 거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 큰 같고 틀에서 이 사안을 본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측면이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부담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5,500억 불로 돼 있긴 하지만은 예, 예. 일본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한참 커요. 2.5배 이상 크거든요. 예, 그래서 예. 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기축통화로서 일부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무제한 통화 수익을 맺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5,500불을 현찰로 그 외환보유고도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하고는 3배거든요. 상황이 많이 다르군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디테일을 보면은 그렇게 막 지금 나온 것처럼 9대1 뭐 이런 식으로 굴욕적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예.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일본 기업한테 뭔가 배려를 하고 우선권을 주고 예. 이런 것도 있대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일본이 역셉 수용한 거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같은 잣대로 같은 놓고 볼 수는 잣대로 보기는 없다.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네. 자, 최근에 어떤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굴욕적으로 저 체결하느니 그 3,500억 달러 한국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냥 25% 관세 부담하는 게 이게 액수로 보면 별거 아니다. 트럼프가 보복하면 어떠죠?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제안은 뭐 그렇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카드 중에 하나로 우리는 못 받겠다. 그냥 25% 맞고 말겠다. 카드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25%가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게 네, 좀 밉보이면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얘기한 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약간 뭐 부당한 면이 있긴 있거든요, 명백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반 트럼프래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반 트럼프이기 엄청나게 때문에 부정적인 멘트를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견 생각하면은 뭐 야 그 1년에 그거 해가지고 관세 25% 두드려 맞아서 뭐 한 200억 불, 300억 불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3,500억 불을 지금 갖다가 바치는 거 이거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임기 동안에 네. 그 250억 불씩 손해 보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그 돈은 우리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3,500억 불 조달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현대차에다가 1년에 뭐 1,000억 불씩 준다. 이런 건 국내적으로 수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미국도 당연히 문제를 삼죠. 저게 보복도 우리가 우려되고. 그렇죠. 네. 자, 후속 협상 늦어지면서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한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되고 또 문서화 부분 있잖아요. 일단 네. 문서화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갑론을박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서화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리가 협상을 하면은 네. 문서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뭔가 협상을 위반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뭔가 얘기하고 거하고 다르게 뭔가를 했을 때 그리고 이의 제기를 지금처럼 이런 뉴노멀 시대에 뭐 구두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전혀 딴 얘기할 때 우리가 근거는 있어야 근거가 되잖아요.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 이제 문서화해서 디테일한 내용까지 네. 이제 사인하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합의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지난번에 이제 시간도 촉박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그 이견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양새를 비춰주는 게 양국 다 필요했거든요. 예. 미국도 필요했고 우리도 필요했고 우리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예. 취임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예. 또 미국 대통령 만난 적도 없었는데 뭐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예. 뭔가 합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거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백악관에서는 뭐 마치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뭐 지금 나타나듯이 이견이 워낙 커서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뭐 일본은 관세 적용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15%, 우리는 25%, 뭐 도요타 코롤라가 어떻고 아반떼가 어떻고 캠리가 어떻고 소나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그 불공정한 협상 타결은 안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지는 거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 이런 사이에서 정부가 되게 고심을 할 텐데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 앞으로 그 향후 관세 후속 협상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 투자하기로 한 그 총액 3,500억 불을 건드리긴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이제 미국이 얘기하듯이 SPC에다가 출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대출 보증 이런 거로 해서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실제 그 내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계속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동칠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환율도 우선 당연히 봐야 되죠. 환율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 그리고 원화가 과도하게 이제 약세로 된다든가,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금 우리가 증시가 막 높고 전체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사실 까보면은 이게 좀 불안한 구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이게 금리도 이제 연준도 곧 뭐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금리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조정에 따른 이제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거시 경제 지표, 그리고 인플레 문제도 중요하고요. 인플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환율, 뭐 인플레이션까지 모두 지켜봐야 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강인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